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며느리와 낯선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빨리요. 지금 안 나가시면 못 나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소나기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3층 비상계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72세 몸으로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손잡이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섬뜩하게 들렸어요. 잡아요, 빨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전 상담실 문틈으로 들었던 그 대화를요. 이번 6개월 동안 명의 이전 다 처리하면 됩니다. 그 전에 나가시면 곤란하죠. 의사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몰래 들었던 또 다른 대화도요.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해요.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였죠. 2층 계단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1층만 가면 돼요. 1층. 비상구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가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멈추세요. 어머니는 아프신 거예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72세 한영숙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 계획된 희생자였다는 것을. 멀쩡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을요.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훔치기 위해서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 화요일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한영숙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죠. 아들 민수가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손주는 아직 없고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월이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오전 9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어머 준서가. 무슨 일이야? 회사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평소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며느리가 데려와서요. 오늘 오전에 휴가 냈어. 엄마 보러. 나 보러? 갑자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응.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엄마 요즘 좀 어때? 뭐가? 그러니까. 건강 말이야.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고? 민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평소에는 눈도 잘 안 마주치던 아들이 말이에요. 멀쩡하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요즘 뭐 이상한 거 없어?
깜빡깜빡하거나 그런 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깜빡하긴 뭘 깜빡해. 나 정신 멀쩡해. 너보다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 엄마 화내지 마. 나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걱정이라기보단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없어?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내 이름도 헷갈려 하셨잖아. 내가 언제? 지난주 수요일. 내가 전화했는데 엄마가 준호야. 라고 했잖아. 내 이름 민수인데. 저는 그 일을 기억했어요. 그날 낮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죠. 그건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 거야. 졸린데 갑자기 전화 와서 헷갈렸지. 그래? 그럼 이건? 엄마 지난번에 약 먹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확인해 봤는데 통 안에 그대로 있던데? 너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약통을 확인했는데?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지난주 금요일 왔었어. 엄마가 문 열어주고 같이 저녁도 먹었잖아. 무슨 소리야? 지난주 금요일엔 너 안 왔어. 엄마.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지연이가 말하던데 냉장고에 같은 반찬이 3개씩 있대. 엄마가 산 걸 잊어버리고 계속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신다고. 지연이가 되게 걱정하더라.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니 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 냉장고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지연이가 우리 집에 언제 와서 냉장고를 봤는데? 나는 지연이 본 지 1달도 넘었는데. 엄마, 지연이 지난주 내내 왔었어. 매일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줬잖아. 무슨 소리야? 지연이 안 왔어. 엄마. 아들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 사진이었는데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월요일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거 봐. 지연이가 월요일에 왔었어.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왔었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났거든요. 며느리가 왔었다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머 지연아, 너 왜 왔어? 어머니, 뵈러 왔죠.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어제 사온 건데 드셨어요? 냉장고에 그대로 있던데. 어제? 너 어제 왔었어?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저녁에 왔었잖아요. 같이 저녁 먹고 드라마도 봤잖아요. 눈물의 여왕 같이 봤어요. 그랬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났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지연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팜플렛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팜플렛엔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어떤 병원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죠. 치매? 내가 치매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진정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받는 거야. 요즘은 다들 받아. 조기 검진 받으면 좋잖아. 나는 안 받을 거야. 난 멀쩡하다고. 지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요즘은 누구나 건강검진 받잖아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대요. 지금은 증상 없어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대요. 며느리가 팜플렛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치매의 초기 증상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린다.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매일 같은 질문 하시고 방금 드신 약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시고. 지연의 말에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그냥 한번 받아봐. 괜찮다고 나오면 다행이고 혹시 문제 있으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잖아. 그래도 어머니 제가 벌써 예약해뒀어요. 모레 오전 10시예요. 뭐?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나요. 간단한 검사 몇 개만 하면 돼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엄마 건강 챙기자.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근데 내가 멀쩡하다고 나오면 다신 이런 소리 하지 마. 네 어머니. 당연하죠. 지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모레 꼭 시간 내주세요.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아,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도 챙겨주세요. 통장이랑 도장은 왜? 병원 등록할 때 필요할 수도 있대요. 혹시 몰라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팜플렛을 다시 봤습니다. 치매. 나는 정말 치매인 걸까? 정말 내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김치통이 3개나 있었어요. 모두 같은 김치였죠. 이게 내가 샀나?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샀는지 왜 샀는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그런데 한밤중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우리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 거죠. 며느리는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서 보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뭔가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며느리가 왜 한밤중에 우리 집에 온 걸까요? 제 가방을 왜 뒤진 걸까요? 저는 거실로 나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없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 재산관리위임 동의서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미 며느리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박지현이라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죠? 왜 며느리가 제 가방에 이런 서류를 넣은 거죠?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넣은 게 뭔지 확인하려고요. 새로운 음료수가 있었어요. 병에 숙면이라고 적힌 건강음료 같은 거였죠. 저는 그 병을 꺼내 성분표를 봤습니다. 멜라토닌, 발레리안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제일 아래 작은 글씨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전 또는 기계 조작 전 섭취 주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젯밤 본 것들이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제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저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냉장고에 음료수도 그대로 있었고요. 저는 그 음료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도 계속됐어요. 아침에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열었는데 어제 먹었던 약이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안 먹었는데 말이죠. 내가 먹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분명히 안 먹었는데. 그런데 약은 없고. 혹시 정말 내가 먹고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약을 빼간 걸까요?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뭐 있나 볼게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가져다 드린 음료수는요? 안 드셨어요? 버렸어. 왜요? 건강에 좋은 건데. 난 그런 거 안 마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간단하게 점심을 만들어 줬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저는 먹으면서도 계속 며느리를 의식했어요. 혹시 음식에 뭔가 넣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해를 끼칠 리 없잖아요. 며느리는 설거지까지 하고 갔어요.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응.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깨어보니 오후 5시였어요. 4시간이나 잤던 거죠. 왜 이렇게 잤지?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단골 슈퍼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네? 제가요? 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요즘 좀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제 오셨을 때 좀 이상하셨거든요. 같은 물건 2번 계산하시고 거스름 돈도 안 가져가시고. 제가 부르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시던데. 네? 전 어제 안 왔는데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제 오후 3시쯤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계란이랑 우유 사셨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면 집에서 낮잠 자고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는 안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건가? 근데 할머니랑 되게 닮으신 분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더 찝찝했어요. 정말 제가 갔다 온 걸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걸까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뭐가요?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어제 왔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대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고. 뭐라고요? 어머니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신대요. 혹시 영숙 씨 병원 가보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며느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며느리분이 되게 걱정하시던데. 영숙 씨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한 걸까요? 정말 제가 치매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상하게도 낮에는 정신이 몽롱하고 졸렸는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쯤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또 그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버렸는데 누가 다시 넣은 거죠?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점심 준비하면서 다시 넣어 놓은 거구나. 저는 그 음료수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버리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오면 따져 물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려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또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집에 들어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약통을 열어보더니 약을 몇 알 빼냈어요. 그리고는 휴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거실로 가서 제 지갑을 뒤졌어요.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마지막으로 현관 신발장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제 약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통에 약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 지갑과 물건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요. 왜? 대체 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검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아들한테 말해야겠다고.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서가 나 엄마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엄마 지금은 좀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니야, 중요한 거야. 지연이가. 엄마 지연이가 왜요? 지연이가 뭐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새벽에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것. 약을 빼간 것. 제 가방에 이상한 서류를 넣은 것. 이걸 말하면 아들이 믿어줄까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네, 엄마.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 그리고 내일 잊지 마세요. 아침 9시에 지연이가 모시러 갈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믿어줄까요?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와 약을 훔쳐갔다는 걸요. 아니,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도 몰라요. 망상을 한다고 생각할지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검사 당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죠. 옷을 챙겨 입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의심할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게 맞다고 확신할 거고요. 아침 8시 5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가방은요? 통장이랑 도장 챙기셨죠? 챙겼어. 사실 저는 고민했어요. 통장과 도장을 가져갈까 말까. 하지만 안 가져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가시죠. 늦으면 안 돼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는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더니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출발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문자를 보낸 직후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누구와 통화하는 거죠? 10분쯤 지나자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질문 몇 개 하고 그림 몇 개 보여주면 끝나요. 응.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민수가 운전하면서 거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뭔가 다른 기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떤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니. 서울기억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었죠. 주차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냉랭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접수대로 가서 뭔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건넸어요. 이리 오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2층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모두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었죠. 어떤 할머니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될까요? 한영숙님 보호자분? 간호사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여기요. 지연이 일어나서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론가 들어가더니 1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손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따 검사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잠깐 기다리셔야 해요. 알았어. 지연이 다시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민수는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담실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그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틈이 조금 있었죠. 그때였어요. 상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오늘로 확정하시면 되는 거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네, 검사 결과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인 것 같았죠. 이번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정리하면 끝나요. 15억짜리라 큰 돈이에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억. 그건 제 아파트 가격이었어요. 치매 판정만 받으면 끝이에요. 보호자 동의로 명의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도 완벽하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선생님 확실하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나중에 꼬이면 곤란한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박씨. 며느리 성이 박씨였어요. 박지연. 중증 치매 판정 나오면 보호자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판례도 많고요. 게다가 성년 후견인 신청서까지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건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도장도 이미 찍어놨고요.
제 도장을요? 언제? 훌륭하시네요. 준비가 철저하십니다. 당연하죠. 이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1년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1년이었어요.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 전에 일단 오늘 입원시키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이요? 네, 증상 심화됐다고 하면 보입원 조치 가능해요. 그럼 더 확실하죠. 보입원.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거였어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한 6개월 정도요? 6개월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명의 이전하고 아파트 처분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급매로 처분하면 손해니까 시간을 두고 제대로 팔아야죠. 그 전에 어르신이 나가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6개월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입원 환자들 보통 그 정도 있어요. 가족들이 데려가지 않으면 1년 이상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저를 6개월이나 여기 가둘 생각이었던 거예요. 봉투는 잘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2천만 원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요? 그럼 뇌물인가요? 의사한테 돈을 준 거예요? 나머지 2천만 원은 명의 이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를 믿으시고.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어머니가 나중에 정신 차리시면 어떡하죠? 치매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요?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약 처방해 드릴 거예요. 그거 드시면 정말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실제로 치매 환자처럼 되시는 거죠. 약이요? 그럼 그 음료수에 들어있던 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음료수에 섞어서 드렸던 거군요. 잘하셨어요. 그거 계속 드시면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질 거예요. 오늘 검사에서도 제대로 대답 못 하실 겁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원하시면 여기 병원 음식에도 약을 섞어서 드릴 거예요. 그럼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되시는 거죠. 그게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약이에요. 다만 용량을 조금 높게 처방하는 거죠. 그럼 부작용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리고 의사가 저를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따 환자분 들어오시면 제가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남편도 같이 왔는데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남편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시어머니 위해서 하는 줄 알죠.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잡지를 펼쳤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며느리가 상담실에서 나와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잡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러고 있었던 거구나. 약도 음료수도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퍼뜨린 것도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온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요. 그리고 제 재산 15억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민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응, 괜찮아. 며느리도 돌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머니 곧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떨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영숙님 들어오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방금 상담실에서 며느리와 얘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 원장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며느리한테 2천만 원을 받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약을 먹여서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할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먼저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사실 알았어요. 5월 15일 금요일이었죠. 하지만 일부러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거예요. 만약 제가 완벽하게 검사를 통과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 더 위험한 방법을요. 차라리 여기서 적당히 맞추고 틀리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생각해야 했죠.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그럼 지금 계절이 뭔지 아세요? 봄?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몇 월인지 아세요? 5월? 맞습니다. 검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 맞습니다. 그럼 93에서 7을 또 빼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알았어요. 86이죠. 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또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의사가 그림 카드 3장을 보여줬어요. 사과, 자동차, 시계. 기억하셨죠? 네. 그럼 이제 다른 검사를 할게요. 제가 말하는 단어를 따라 해주세요. 비행기, 비행기, 냉장고, 냉장고, 대통령, 대통령. 검사는 20분 정도 계속됐어요. 마지막에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기억하세요? 뭐가 있었죠? 사과? 맞아요. 또 뭐가 있었죠?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맞아요. 하나 더 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더니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연기였죠. 어르신 검사 결과를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특히 단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검사를 일부러 절반만 맞췄으니까요.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잘 못 자요. 식사는요? 입맛이 없어요. 가족들 얼굴은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름은 가끔 헷갈리시나요? 가끔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더 적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검사요? 뇌 MRI 촬영이랑 혈액 검사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되는데요. 다음에 올게요. 어르신, 이런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요. 그래도 오늘은. 그때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나누세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를 권하는데 어르신이 거부하시네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연기였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검사 받으셔야죠. 선생님이 필요하다는데. 나는 괜찮아. 다음에 올게. 선생님, 어머니가 원래 이러세요.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셔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분께서 설득해 주세요. 사실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중등도 이상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정상인데 중등도라니요? 그럼 입원 치료가 필요한가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약물 치료랑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어머니 여기서 치료 받으세요.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음모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어르신 진정하세요. 의사가 저를 말렸어요. 그때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희들이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여기서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담실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하면? 며느리가 의사한테 2천만 원을 줬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할 거예요. 망상을 한다고 피해망상이 있다고 할 거고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선생님이 치료받으래.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나는 괜찮다고.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대하다니. 며느리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제가 진정제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어르신이 흥분하셨으니 진정시켜야겠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물 한 잔 드세요. 간호사가 물을 건넸어요. 저는 그 물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물에 약간 뿌연 게 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진정제예요. 드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약이요? 또 약을 먹이려는 거예요. 싫어요. 안 마실 거예요. 어르신 드셔야 해요. 그래야 검사 계속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제 입에 컵을 가져다 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다니까요. 어르신.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협조해 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입원 조치해야 해요. 강제 입원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도 저는 여기 갇히게 될 거라는 걸요. 결국 저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일부러 조금만 마신 척하고 대부분은 마시지 않았지만요. 10분쯤 지나자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어머니 상태 좀 어때요? 진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밖에서 얘기할까요? 의사가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검사실에 남았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어요.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렇게 심한가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네, 중증 치매로 진단됩니다. 약물 치료가 시급해요. 엄마가 치매라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내 상태를 봐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민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선생님 말씀 들었죠? 어머니 입원해야 해요.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위해서예요. 여보, 결정해요. 알았어. 입원시키자. 그렇게 저는 그날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보입원이라는 명목이었죠.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병실은 2인실이었어요. 옆 침대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뛰어내릴 수 없도록요. 자유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갇혔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입원 수속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치료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어? 선생님 말씀으론 6개월 정도래요. 그동안 잘 치료받으세요. 6개월이요? 그 사이에 뭘 할 생각이죠? 아파트 명의를 바꾸고 팔아버릴 생각이죠.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자주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손길이 지금은 섬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갈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밖에서 잠근 거예요.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노크를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러세요? 문이 잠겨 있어서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 화장실은 병실 안에 있어요. 저기요. 간호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병실 안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함부로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긴 폐쇄병동이거든요. 폐쇄병동이요? 네, 치매 환자분들이 밖으로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외출은 보호자 동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정말로 갇힌 거였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새로 오셨구먼. 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았어요. 치매 환자 같지 않았죠. 여긴 나가기 힘들어. 한번 들어오면 말이야. 그래요? 나도 6개월째야. 아들이 날 여기 넣어놨거든.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아들이 집 빼앗으려고 날 여기 넣었어.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요즘 그런 자식들 많아. 부모 치매라고 하고 재산 가로채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반이 그래. 정말요? 응. 나도 처음엔 몰랐지.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기 3층에 계신 할머니는 딸이 보험금 타려고 넣었대. 4층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집 팔려고 넣었고. 여기 원장이랑 짜고 하는 거야. 돈만 주면 치매 진단서 만들어 주거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믿어주겠어? 우리가 치매 환자인데. 설사 정신 멀쩡하다고 해도 이미 진단서에 치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는 수밖에. 나가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 나가. 그리고 여기서 주는 약 먹으면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져. 약이요? 응. 저녁마다 약을 주거든. 그거 먹으면 정말로 치매 증상이 생겨. 나는 먹는 척하고 버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어쩌겠어. 여기가 지옥이야.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힘들어. 할머니의 말이 끝나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6개월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 평생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어요. 저녁 드세요. 밥과 반찬이 놓인 식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약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에 약 드세요. 꼭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혹시 음식에 약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은 먹지 않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 말대로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문이 살짝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섰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덮개를 여는 소리가 났어요. 제 약통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죠. 저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약통을 열어봤어요. 약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없던 약이었어요. 누군가 제 약통에 다른 약을 넣고 간 거예요. 그때였어요. 병실 문틈으로 뭔가 하얀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걸 주웠어요. 쪽지였습니다. 할머니 다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내일 3층 상담실 옆 창고로 오세요. 새벽 6시. 저를 믿어주세요. 마이너스 간호사 윤지. 누가 이걸 넣어준 걸까요? 간호사 윤지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쪽지를 받고 나서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누가 보낸 걸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옆 침대 할머니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새벽 5시 50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간호사실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뭔가 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밤에는 안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실 불빛이 보였지만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어요. 비상 계단이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72세 몸으로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2층, 3층. 3층 복도도 조용했어요. 상담실 옆에 작은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기에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잠깐만요. 작은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윤지예요. 여기 간호사예요. 이름표 보세요. 정말로 간호사 이름표에 윤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저를 불렀어요? 윤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다 들었어요. 상담실에서 며느리분이랑 원장님이 나눈 대화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믿죠?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며느리 편일 수도 있잖아요. 윤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네? 3년 전이었어요. 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치매로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는데 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 며느리가. 그러니까 제 고모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았다는 걸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약을 과다 투여해서. 윤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너무 늦게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저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신 거예요?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윤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분 표정, 원장님과 나누는 대화, 서류들. 모든 게 제 할머니 때와 똑같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병원은 문제가 많아요. 윤지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단서가 여러 장 있었는데 모두 위조된 거였어요. 환자 서명란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흔적이 역력했죠. 이 병원 원장은 돈만 받으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보호자들과 짜고 환자들을 치매로 만들어요.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게 도와주죠. 세상에. 원장이 이런 일을 몇 년째 해왔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가진 건 서류뿐이에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윤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제가요? 어떻게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다음에 원장님 만날 때 녹음을 해야 해요. 돈 주고받는 장면이나 대화를 녹음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어떻게요? 윤지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말 작았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죠.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이걸 상담실 화분 뒤에 숨겨 놓으면 돼요. 자동으로 음성이 감지되면 녹음이 시작돼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할머니 아파트 다 빼앗기고 할머니는 평생 여기 갇혀 계셔야 돼요. 아니면 윤지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뭐요? 아니면 할머니도 제 할머니처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죽는다는 뜻이었죠. 제가 원장이 처방하는 약을 봤어요. 그건 일반적인 치매 약이 아니에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계속 먹으면 정말로 치매 증상이 생기고 나중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결심이 섰어요. 해야죠. 제 재산을 지켜야 하고 이 음모를 밝혀야 해요. 그리고 제 목숨도 지켜야 하고요. 알겠어요. 할게요. 정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싸워보는 게 낫죠. 윤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언제 올까요? 제가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원장님 만나러 온대요. 나머지 돈을 줄어요. 오늘이요? 네. 그때 제가 할머니를 상담실 근처로 데려갈게요. 그리고 이 녹음기를 심으면 돼요.
어떻게요? 저는 폐쇄병동에 갇혀 있는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 뒀어요. 오후 2시쯤 할머니 병실로 갈게요. 혈압 재러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윤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 수 있죠? 네, 할게요. 그럼 지금은 병실로 돌아가세요. 누가 볼까봐 위험해요. 저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서 계단으로 갔어요. 2층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다른 간호사였어요. 제 쪽을 보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갔죠. 휴, 안 들켰어요. 조심스럽게 2층으로 내려가서 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옆 침대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요. 조심해. 여기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들키면 약 주사 맞아. 네, 조심할게요. 그날 아침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식사하세요. 그리고 약도 꼭 드세요. 또 약이었어요.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2시 정각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혈압계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혈압 재러 왔어요. 다른 간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윤지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따라오세요. 처치실에서 재야 해요. 네. 저는 윤지를 따라 병실을 나왔어요. 다른 간호사는 옆 침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복도로 나오자마자 윤지가 속삭였어요. 지금 며느리분이 1층 로비에 계세요. 곧 2층 상담실로 올라올 거예요. 녹음기는요? 여기요. 윤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상담실 화분 뒤에 꽂아 놓으세요. 그럼 자동으로 녹음돼요.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상담실 앞을 지나갈 때 문을 열어줄게요. 그때 빨리 들어가서 화분 뒤에 꽂고 나오면 돼요. 10초면 충분해요. 10초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밖에서 망 볼게요. 누가 오면 기침할게요. 그럼 숨으세요. 알겠어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윤지가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지금이에요. 윤지가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어요. 책상, 의자 그리고 창가에 큰 화분이 있었죠. 저는 화분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화분 뒤쪽 틈에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잎사귀로 가렸더니 정말로 안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요, 부인.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죠. 할머니, 빨리. 윤지가 문 밖에서 속삭였어요. 저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며느리와 원장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윤지가 저를 재빨리 옆 복도로 끌었어요. 휴, 아슬아슬했네요. 우리는 모퉁이에 숨어서 숨을 골랐어요. 며느리와 원장이 상담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죠. 이제 녹음이 될 거예요. 윤지가 속삭였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돈 주고받고 이야기하면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모퉁이에 숨어서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습니다. 10분, 20분.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25분쯤 지났을 때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원장과 악수하더니 복도를 따라 걸어갔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한 후 윤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이에요. 녹음기 찾으러 가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담실로 다가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빠르게 들어가서 화분 뒤를 뒤졌습니다. 있어요. 윤지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녹음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빨리 나가요. 우리는 상담실을 빠져나와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3층 창고에 다시 모였습니다. 윤지가 이어폰을 꽂고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처음엔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부인 오셨군요. 원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선생님. 약속대로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번 주 안으로 명의 이전 서류 받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진단서는 오늘 밤에 작성해 드릴게요. 중증 치매로요. 이걸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시면 바로 승인될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들도 의사 진단서 나오면 그대로 따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부인 약속하신 거. 아, 네. 여기요. 뭔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2천만 원 확인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명의 이전 끝나면 나머지도 주시겠다고 하셨죠? 물론이죠. 아파트 팔고 나면 바로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계속 입원하셔야 하는데. 네, 알아요. 최소 6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동안 약물 치료 계속하시면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질 겁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되시는 거죠. 그게 안전한가요? 나중에 문제되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약이에요. 다만 용량을 조금 높게 처방하는 거죠. 그럼 부작용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여기 좀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말썽 부릴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요? 한 6개월이면 충분할 거예요. 명의 이전하고 아파트 처분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급매로 처분하면 손해니까 시간을 두고 제대로 팔아야죠. 그 전에 나가시면 곤란하죠. 그렇게 오래요?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남편분은 계속 걱정만 하실 거예요.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인이 잘 설득하시면 되죠. 알겠어요. 그나저나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1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성년 후견인 서류, 생명보험, 심지어 어르신 도장까지요. 1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저 할머니 모시는 척하느라. 이제 끝이 보이니까 좋네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요? 며느리가 1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거예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만약에 어머니가 나중에 정신 차리시면 어떡하죠? 아니면 누가 알아채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하면 됩니다. 그럼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네, 저만 믿으세요. 일주일 후에 서류 받으러 오세요. 그때 진단서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일어선 것 같았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녹음이 거기서 끝났어요. 윤지가 이어폰을 빼고 저를 봤어요. 할머니, 다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경찰 가면 돼요. 증거가 확실해요. 정말 될까요? 물론이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고 횡령이고 감금이에요. 윤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밤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뒀어요. 밤 11시쯤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비상구로 나가면 돼요. 들키면 어떡해요? 제가 당직이에요. 오늘 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 2명과 간호사장이 서 있었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왜 병실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윤지 너는 뭐 하는 거야? 간호사장이 화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저는 할머니 혈압 재러. 거짓말하지 마. 처치실은 2층이 아니라 1층이잖아. 들켰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가시죠. 병실로 돌아가셔야 해요. 싫어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항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진정제 주사 맞으셔야 해요. 싫다니까요. 하지만 보안 요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윤지가 저를 도우려 했지만 다른 보안 요원이 윤지를 막았습니다. 윤지 너는 원장실로 가. 당장. 하지만 당장 가라고. 저는 끌려가다시피 병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병실 문이 잠겼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내가 그랬잖아.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1시간쯤 지나자 간호사가 왔어요.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주사 맞으셔야 해요. 싫어요. 원장님 지시예요. 안 그러면 강제로 맞으셔야 해요. 결국 저는 주사를 맞았어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윤지는 어떻게 됐을까? 녹음기는 무사할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주사 때문이었죠. 옆 침대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윤지는 어떻게 됐을까? 녹음기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그 사람이 제 침대 옆에 섰어요. 할머니.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윤지? 쉿 조용히요. 저 해고됐어요.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할머니 꼭 보고 가고 싶어서. 윤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녹음기는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다른 곳에 복사해 뒀어요. 여기 보세요. 윤지가 작은 USB 메모리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녹음 파일이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미리 전송해 뒀었어요. 그리고 이 USB에도 저장했고요. 정말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갈 거예요. 이거 제출하고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요? 문이 잠겨 있는데. 제가 열어놓을게요. 10시 30분에 비상구로 나가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오늘 밤 당직이 교체돼요.
10시 30분부터 40분까지 교대 시간이라 복도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때 나가세요. 윤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내일부터는 보안이 더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윤지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예요? 제가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원장님한테 전화했대요. 할머니 약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위험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지금 나가야 해요. 윤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0시 30분. 비상구. 약속이에요. 알았어요. 윤지가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도 챙겼어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10시 20분. 10분 남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어디 가려고? 저. 나가야 해요. 나간다고? 어떻게?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할머니가 일어나 앉았어요. 조심해. 들키면 큰일 나.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미 늙었어. 여기서 죽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싸울 수 있어. 가서 이 병원 고발해. 나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약속해. 꼭 성공해. 네, 약속할게요. 10시 29분. 저는 병실 문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렸어요. 윤지가 잠금을 풀어놓은 거였죠. 복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구는 복도 끝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비상구가 가까워졌어요. 5m, 3m, 1m.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보안 요원이 복도 반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멈추세요. 저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2층, 3층, 2층.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 빨리. 1층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윤지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저는 차에 뛰어탔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병원 문에서 며느리와 보안 요원들이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차는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윤지. 이제 경찰서로 가요. 바로 신고할 거예요. 차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안심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윤지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경찰서 건물이 보였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에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사기 사건이요. 윤지가 말했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72세 노인이 밤 11시에 경찰서에 오니 의아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치매요? 할머니 혹시 약 드세요? 정신과 약이라든지. 경찰관이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윤지가 USB 메모리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녹음 파일이에요. 며느리가 병원 원장과 짜고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잠깐만요. 형사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강력팀 박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는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찾아온 것부터 며느리가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온 것, 가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냉장고에 수면제 음료, 병원에서 들은 대화, 입원, 그리고 오늘 탈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도 하면서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윤지가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며느리와 병원 원장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돈 주고받는 것, 진단서 위조, 약물 처방 계획까지 다요. 형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명의 이전 서류 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천만 원 확인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녹음이 끝나자 형사가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 횡령, 불법 감금, 의료법 위반. 형사가 다른 형사를 불렀어요. 김 형사, 여기 좀 와봐. 큰 사건이야. 다른 형사들도 모여들었어요. 녹음을 다시 들려주자 모두들 놀라는 표였습니다. 이거 바로 조사 들어가야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윤지가 복사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건 병원에서 몰래 복사한 거예요. 위조된 진단서들이에요. 여러 환자들의 진단서가 조작되어 있어요. 형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병원장이 여러 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조사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당장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진술서를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숙소 마련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할머니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아줬어요. 윤지도 함께 묵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윤지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너 때문에 직장도 잃었는데. 괜찮아요. 더 좋은 일 찾을 거예요. 그것보다 할머니가 안전하게 나오신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 손을 잡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지금 병원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리고 병원장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원장실에서 현금 5천만 원과 비리 장부가 발견됐어요. 거기엔 수십 명의 환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요? 네,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최근 3년간 2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분도 불러서 조사할 겁니다. 아드님도요? 민수도요? 네,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서로 다시 갔어요. 조사실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형사가 막았어요.
여기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며느리와 아들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저는 다른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박 형사가 나왔어요. 할머니 조사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드님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가 혼자 계획한 거예요. 민수가 몰랐다고요? 네, 진술을 들어보니 며느리만 단독으로 한 것 같아요. 아드님은 정말로 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고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아들은 몰랐다니. 그럼 아들도 속은 건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머니 위해서 한 거라고요. 녹음도 있는데요. 그것도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기소는 될 겁니다. 며느리는 구속됐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아들은 풀려났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고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뭐야?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그래. 지연이가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엄마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 나는 엄마 걱정해서 병원 데려간 거였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가 나한테 계속 거짓말했어. 엄마가 깜빡깜빡 하신다고 약도 안 드신다고 같은 물건 계속 사신다고. 나는 바보였어, 엄마. 지연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믿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엄마. 나도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내 잘못 생각해봐.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경찰이 전면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 저처럼 가족들에게 속아서 입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풀려났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 조작해 재산 편취, 병원장과 보호자들 대거 검거. TV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요.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피해자 한 씨는 며느리와 병원장의 공모로 치매 환자로 조작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간호사의 양심적 제보로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윤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그분은 멀쩡하셨어요.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매로 만들려고 했죠. 재산 때문에요. 윤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노인들을 보호해야 할 병원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됐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신고하셨나요? 직장도 잃으셨는데요. 제 할머니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눈앞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은 이 병원에서 최근 3년간 20여 명의 노인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1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100억 원이요? 너무나 큰 규모였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모두 병원장과 짜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장 박진우는 의료법 위반, 사기, 문서 위조,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며느리 박지연도 사기, 공모,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진술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1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새벽에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 약을 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안 먹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리고 냉장고에 수면제가 든 음료를 넣어뒀어요. 제가 그걸 마시게 하려고요. 그 음료를 드셨나요? 한두 번 마셨어요. 그러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낮에 계속 졸았어요. 또 뭐가 있나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슈퍼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장한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게 했어요. 녹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2천만 원 확인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병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혹시 피해망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멀쩡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 결과 기억력 저하가 제가 일부러 틀린 겁니다. 완벽하게 답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또박또박 말하고 있잖아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변호인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윤지 차례였어요. 윤지는 병원 내부 사정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원장은 돈만 받으면 누구에게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과다한 약물을 처방해서 실제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여기 처방전 기록이 있어요. 일반적인 용량의 3배에서 5배까지 처방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건 장부예요. 원장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장부가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수십 명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됐어요.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요. 80세 할머니는 딸한테 당했대요. 75세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한테 당했고요. 모두 같은 병원, 같은 수법이었어요.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진우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며 다수의 노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지연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불법 감금에도 가담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제 며느리가 제가 믿었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야?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지연이가 그런 짓을 할 줄.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줘.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연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믿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수가 일어났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피해자야. 지연이한테 속은 거지. 나도 그건 안다. 엄마.
하지만 내가 엄마 말을 안 믿은 건 사실이야. 며느리 말만 믿고. 미안해, 엄마. 지금은 아직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저는 아들을 두고 걸어 나왔습니다. 윤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윤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쉬고 싶어요. 그래, 푹 쉬어. 할머니는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노인 권익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사연을 듣고 강연 요청을 하고 싶대요. 강연? 네, 노인 인권에 대한 거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게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요? 다행이에요. 윤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 그대로였고요. 혼자 살아가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누구한테도 속지 않아도 되는 자유요. 아들 민수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묻고 용서를 구하는 전화였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정말? 어디? 노인권익 상담소예요. 비슷한 피해 입은 분들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잘 어울리는 일이네. 너한테 딱이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인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도 생긴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할머니, 다음 주에 강연 있어요.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강연? 어디서? 서울시 노인복지관이에요. 200명 정도 오신대요. 200명이요? 맞네요. 떨리는데.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할게.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강연장에 섰어요. 노인복지관 대강당이었습니다. 정말로 200명 넘게 앉아 계셨어요. 제 또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숙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강당에 퍼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속았어요. 1년 동안요.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 약을 빼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죠.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병원장과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윤지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고 탈출했고 경찰에 신고했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아들이 찾아온 날부터 며느리의 계획을 알게 된 순간 병원에서의 공포, 탈출, 그리고 재판까지요. 40분 동안 말했는데 청중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늙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선 안 돼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연락하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딸이 제 집을 팔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이웃이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줬어요. 덕분에 집 지켰죠. 다행이네요. 오늘 강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제 이야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테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말해야 해요. 우리가 당한 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내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듣고 많이 위로됐어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치매예방센터, 구청,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했죠.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윤지와 상의했어요. 할머니 하세요. 이건 중요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잖아. 내 아들이 날 며느리한테 속았다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싸워서 이긴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한테 당하고도 참고 살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요. 할머니는 싸우셨어요. 윤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싸웠고 이겼어요. 그래 할게. 책 쓸게.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원고를 작성했어요.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글로 옮겼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썼어요. 윤지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제가 말하면 윤지가 컴퓨터로 타이핑해줬죠. 할머니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 병원에서 탈출할 때요. 그때 할머니 심정을 더 자세히 써보세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들키면 어떡하나, 평생 갇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지. 그럼 그렇게 써요. 솔직하게요. 그렇게 석 달 동안 원고를 완성했어요. 책 제목은 기억보다 강한 진실로 정했어요. 윤지가 제안한 제목이었죠. 할머니 이 제목 어때요?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지만 진실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좋아. 그 제목으로 하자.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고 2달 후 책이 나왔어요. 출간일이었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놓이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 이름이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기억보다 강한 진실 마이너스 한영숙 저. 윤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누가 노인 이야기를 읽겠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2주일 후엔 1위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분들, 재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읽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 노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어요. 100명 넘게 오셨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사인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책 읽고 울었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 겪으셨거든요. 저는 요양보호사인데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할머니처럼 용기 내는 분이 드물어요.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치매 걸리셨다고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오늘 책 읽고 반성했어요. 시어머니 모셔와야겠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잘하시면 돼요. 어느 날 한 독자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영숙 할머니께.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아들한테 속고 있었는데 책 읽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막았어요. 이제 제 집 지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부산에 사는 75세 할머니 올림.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윤지야, 이것 좀 봐. 저는 윤지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윤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계세요.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는 용기를 주셨어요. 노인들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세상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치매로 몰려서 갇히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 책을 읽고 제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노인 권익 상담소엔 전화가 쇄도했대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는 바쁘게 일했어요. 하루에 10여 명씩 상담했죠. 그리고 저도 도왔어요. 가끔 상담소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제 딸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거래정지 신청하세요. 하지만 딸인데. 딸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참으면 더 큰 피해를 입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윤지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할머니, 요즘 어때요? 좋아.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 다행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봄바람을 맞았어요. 윤지야. 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더 감사해요. 제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내가? 네. 할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진실은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걸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꽃잎이 날리는 걸 보면서요. 윤지야, 치매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이용하는 병이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치매는 병이지만 그건 악이야.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의에 맞서서요. 그래, 싸워야지.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강연장에 섰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300명이 넘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숙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청중들이 귀 기울였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선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예요. 노인도 싸울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증명했어요. 72세 할머니도 며느리와 병원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강연하고 상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거예요. 아드님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아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노인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싸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 부모님을 잘 모시세요. 재산 때문에 부모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늙어요. 그때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부모님을 잘 모세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할머니 말씀에 울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노인 인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저는 계속 강연하고 상담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오늘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우리 집 근처 카페.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카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3시에 갈게.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엄마,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응. 엄마, 용서해 줄 수 없어?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속았어. 지연이한테. 그건 안다. 엄마. 하지만 내가 엄마를 믿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게 제일 아팠어. 미안해,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도 좀 들어줘. 며느리 말만 믿지 말고. 그럴게,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자. 응, 엄마.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다음 강연 원고를 준비하려고요.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보다 강한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진실보다 강한 건 싸우는 용기예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타자를 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치매 환자로 몰렸을 때, 병원에 갇혔을 때, 가족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싸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밤이 깊었어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어요. 여보, 당신 보고 있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0년 전 세상 떠난 남편한테요. 내가 해냈어. 우리 집 지켰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렇지?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당신답게 싸웠구먼.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누가 저를 무시하든 저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진실과 용기만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싸움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싸움이죠.
노인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 저는 오늘도 그 싸움을 계속할 거예요. 치매보다 무서운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이용하는 병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강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72세 한영숙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요.